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간 서울경제의 서지안입니다. 2023년에 경직돼 있던 부동산 시장이 차츰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일산 부동산 대책 규제 완화로 청약 시장의 문턱이 좀 낮아졌고요. 또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낮아지면서 매수 심리도 회복 중입니다. 하지만 2024년에도 이 신축 아파트의 공급 부족과 또 계속해서 높아지는 이 분양가로 아마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해답을 얻고자 부스트 라다무스라고 불리는 분을 모셔봤습니다. 인베이드 투자자문의 이상우 대표님 모셔봤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베이드 투자자문의 사장 이상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워낙 유명하셔서 아마 모르는 분들이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일단은 시장에 좀 거시적으로 제가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 이 2023년 후반부터 집값이 조금 낮아질 거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은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실제 흐름은 어땠는지 우리 전문가님이 보시기엔 어땠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워낙 작년에 다사다난했었어가지고요. 23년도는 작년보다 낫겠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조금 시간이 걸려가지고 이제 매매가 같은 경우는 강동, 송파를 중심으로 3월 때부터 반등이 나와서 본격적인 반등은 5월부터 나왔고요. 이 반등이 11월 초순까지 쭉 이어져 왔었고 요즘은 좀 조용해진 것 같아요. 한 2주 정도 상승 추세가 약간 하락으로 반전하면서 네. 내년도에 하락할 거다 이 논리가 이렇게 잘 먹히는 그런 시장이 됐는데 원래 연말 연초는 내년에 항상 안 된다가 중론입니다.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은 맨날 상저하고라 그러고 부동산은 내년에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원래 연말에 하는 말들이니까 네. 그냥 연말 인사같이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연말 인사 수준이다. 네. 그리고 제가 좀 추가로 궁금한 게 이 서울의 2030 매수 비중이 42% 정도였다가 집값이 하락하면서 32%까지 갔다가 다시 또 이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규제가 좀 완화되면서 또 다시 40% 정도로 올라왔다고 해요. 이게 향후 집값 하락에 좀 트리거가 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왜요? 왜 어떻게... 하락이 트렌드가 될까요? 그래서 안 사다가 사는 게 다시 트렌드라고 말하는 건 좀 어색한데 올해 그런 움직임이 가능하게 해줬던 것도 특례보금자리론이라고 하는 사실 굉장히 좋은 상품이 진짜 오랜만에 나왔거든요. 네. 정부에서 대출을 이렇게 잘해주는 거는 사실 보기 드문 일이라서 이 특례보금자리론 효과가 이제 많은 분들, 특히 이제 좀 젊은 분들이 조금 싼 집을 살 수 있게 크게 도와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 전에 판매가 끝났거든요. 네. 제가 정확히 생각은 안 나요. 10월인지 9월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끝났어요. 그래서 특례보금자리론 일반형 판매가 끝났으니 장은 다시 못 간다.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좀 그렇게 확대 해석은 좀 너무 금물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일단 사람들이 한번 살 수 있게 가는 일들은 충분히 잘 진행이 되고 있고 내년도 같으면은 또 재밌는 상품이 나타나는데 신생아 특례대출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애를 낳거나 혹은 이제 애를 가졌거나 하는 분들도 네. 아까 특례보금자리 못지않게 좋은 상품을 내년에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 9억 원 이하 이야기입니다. 매매가 9억 원 이하 아파트, 주택 같은 경우는 올해랑 마찬가지로 내년도도 매수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돼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세부적으로 이 수도권 시장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비 사업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강남 쪽이 아무래도 가장 이슈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이 음마 아파트가 그래도 현대건설이 GTX C 노선을 대안을 찾겠다고 얘기를 해주면서 약간은 갈등이 그래도 매듭 지어지는 듯한데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좀 시끌벅적했었고 국토부에서도 너무 좀 이기적인 거 아니냐 이 정도 얘기할 정도로 좀 시끌시끌했었는데 다행히 잘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GTX C 노선 관련해서 이제 아파트 밑으로 들어가는 그 지상권 문제가 생기는 건데 그런 것들이 잘 협의가 되고 있는 중이라서 말씀하셨던 정비 사업에 무슨 큰 장애물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문제가 워낙 정비 사업 진행되는 데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오히려 2023년도의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입주하는 것들, 그러니까 예전 개포주공 4단지, 1단지가 이제 새 아파트로 변신해서 올해 연초, 연말 이렇게 입주가 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워낙 물량이 많다 보니까 이 물량 많은 것들 때문에 전세 가격이 밀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상반기엔 맞았고 하반기에는 지금 안 맞아 돌아가는 그렇게 지금 그런 상황들이 오히려
강남권 정비 사업에는 상당히 좀 중요한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정비 사업은 워낙 좀 진행이 더디다는 거.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사 갈 사람들만 많이 남았다는 거. 만약에 빨라지면 이사 갈 사람은 더 많아지고요. 늦어지면 네. 이사 갈 사람들이 좀 더 줄겠죠. 그것만 있는 상황이에요. 강남권 같으면. 네. 말씀하신 게 그 방배동 정비 사업도 좀 포함하는 걸까요? 네, 방배동 같은 경우는 다 이사는 나갔고요. 근데 지금 계속 착공을 못 하고 있는 데들이 좀 있거든요. 뭐 네. 그 토양이 약간 좀 뭐 문제가 있어서 정화해야 되는 곳도 있고 뭐 기타 등등의 이유들로 해서 네. 이주는 다 나간 지 한참 됐는데 아직 뭐 착공 못한 데도 많죠. 반포도 마찬가지고요. 반포주공 1, 2, 4주구 같은 경우도 네. 이주 나간 지는 한참인데 아직 착공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을 정도로 공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대체적으로 강남은 그래도 진행이 원활하게 되고 있는 편인 거겠죠? 네, 상대적으로. 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공사비에서 조금 자유롭기 때문이에요. 조금이라고 말씀드린 게 네. 작년부터 올해 지금 넘어오면서 워낙 좀 원자재 가격은 작년에 그랬고 네. 인건비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면서 어. 지금 뭘 하더라도 싸게 할 방법은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분담금 같은 것들 네. 이거를 내가 낼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웃들이 많으면 좀 쉬운 거고 나는 돈을 못 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면 굉장히 속도가 더뎌지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네. 아무래도 좀 더 여유 있는 분들이 강남 쪽에 많으시니까요. 그런 그래서 부분은 비교적. 조금 비교적 네. 둘 다 안 되긴 마찬가지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비강남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전체적으로 그래도 삐그덕거리는 곳 없이 진행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월계 동신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잘 가고 있는데 다만 이종 지역이라서 뭐 층수 제한이 있다 보니 추가 분담금이 좀 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런 이슈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사비 이슈인데요. 옛날 같으면은 뭐 용적률이 좀 적어도 그럭저럭 돌아갈 수 있는 사업들이 공사비가 워낙 많이 늘어나니까 네. 이걸 이제 완충시킬 만한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하려면 제일 쉬운 건 일반 분양가를 확 올려서 좀 더 비싸게 일반인들한테 팔고 조합원들은 이익을 가져가야 분담금이 주는데 그게 좀 여의치 않다 보니까 네. 이렇게 되면 뭐 시공사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어째야 되는 거 아니냐 막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왔죠. 네. 거기도 네. 잘 어떻게 해결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기존에 하던 데들하고 해야지 여기서 마음에 안 든다고 다 끊고 새로운 데를 찾다 보면은 아무도 안 나타납니다. 네, 네. 그래서 요즘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서로 간의 의견을 조율해야지 새 판짜기 하자고 했다가는 그냥 아무것도 안 된다. 이게 요즘 시장 분위기입니다. 여러모로 어쨌든 뭐 그런 자재값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분담금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있네요. 다음은 장위 15구역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거의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좀 보여줬어요. 서울시 직권으로 뭐 제척됐다가 다시 대법원 승소하면서 또 편입이 됐는데 그쪽 분위기는 어떨까요? 장위동이 강북에서 대표적인 재개발 지역이고 이름부터 뉴타운이라는 게 붙어 있다 보니까 규모가 네네. 엄청나게 큰데 사실은 예전에 뉴타운들 진행됐던 것들만 다 진행됐어도 서울 시내 주택 문제가 이렇게까지 심하진 않을 거예요. 예전에 이명박 시장일 때부터 했던 것들이 잘 됐으면 지금 강북에 아파트가 엄청 많을 텐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구역을 이만하게 크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이빨 빠진 것처럼 누군 하고 누군 안 하고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제 규모가 너무 작아진 거죠, 개발이.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될 줄 알고 다 지금 죽어 있었는데 옆에 아파트가 다 입주하는 걸 보니까 해야 되겠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런 욕구가 멀리 있을 때는 잘 와닿지 않는데 당장 내 눈앞에 뭐가 새 거가 하나 들어와 버리면 굉장히 나도 하고 싶어집니다. 바로 붙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장위동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있죠. 장위동 같은 경우가 강북에서 이제 큰 대형 정비 사업 중에 가장 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곳들이에요. 네. 그래도 다시 편입돼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시장을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먼저 송도랑 인천 쪽, 이쪽을 한번 보고 싶은데요. 이 지도상에 좀 밑쪽에 위치한 이 송도 11공구, 여기도 개발을 시작했다고요? 송도가 굉장히 넓거든요. 가보시면 깜짝 놀랄 정도로 넓어서 맞아요. 초반에 개발할 때 도대체 이걸 다 어떻게 하나 했는데 한 한 20년쯤 되니까 다 한 거죠. 그래서 와, 다 했다 이런 느낌인데 네. 아직도 남은 땅이 몇 개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는 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11공구 같은 데도 있고 네네. 근데 그런 것들 분양이 이제 조금씩 들어갈 겁니다. 근데 송도가 이제 초반에 2005년, 6년 이때 입주할 때랑 지금 2024년도 이렇게 이때쯤에 보는 거는 느낌이 너무 다르죠. 그래서 허허벌판일 때 아파트 분양할 때와 다 만들어진 후에 아파트 분양할 때 그리고 또 요즘에
20년 전에 아파트 짓는 것과 요즘에 아파트 짓는 것의 방법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이제 송도 안에 있는 분들조차도 그 20년밖에 안 되는데도 우열이 너무 나뉘니까 옛날 아파트는 너무 인기가 없고 요즘 짓는 아파트로만 다 옮겨가는 네. 네.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이제 송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송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의 다 개발이 끝나가는데 네. 이제 요즘 공급되는 것들이 더 좋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새로 공급되는 것들에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네. 송도는 작년에 좀 하락을 많이 했었다고 알려져 있었고 네네. 뭐 언론에도 보시면 뭐 엄청나게 하락한 그런 실제 거래들을 예를 들면서 송도 망했다 뭐 어떻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네. 근데 반등 다 나왔고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단 뭔가 좀 아까 우열이 명확하게 나뉘어요. 좀 옛날 것들은 안 팔리고 네. 요즘 새로 짓는 거 혹은 이제 음. 언젠가 착공할 GTX 같은 것들이 이제 수혜지들이 있는 데들부터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죠. 네. 이 안에서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좀 연식에 관련된 격차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인천 18부도 재개발 사업, 이 항만이 사실은 항만을 짓기에 적합하지는 않았던 땅이다. 뭐 이런 아픔이 사실은 있는 땅인데 여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아 인천 구도심 특히 항만 쪽 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옛날 그대로 보존돼 맞아요.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연안부도 가보셔도 그렇고 참 옛날 그대로 같다 느낌인데 말씀하신 대로 인천은 이게 조수간만의 차가 워낙 크다 보니까 항만을 만들기가 좀 어려운데 어쩔 수 없이 만든 거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외항으로 많이들 옮겨가면서 뭐 북항이고 어디고 이렇게 옮겨가면서 구도심 재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재개발하는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인천시도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네. 이것도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는 게 이게 뭐가 딱 크게 들어와서 이렇게 오션뷰가 나오는 멋있는 동네가 딱 만들어지면 오.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과 조금 거리가 있고 그냥 뭔가 이렇게 공공해서 그걸 다시 살려서 뭐 도심 재생 같은 식으로 네. 해볼 생각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대규모 자본이 들어와서 좀 네. 크게 바뀌는 것들을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뭐 도시 어떤 재생 사업 차원에라도 좀 변화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다음은 좀 지역을 옮겨서요. 이 성남 금광 이동으로 넘어가 볼게요. 주민 동의가 43%를 넘겼다고 합니다. 꽤 진척이 빠른 편인데 여기는 어떨까요? 성남이야말로 성남이 구가 3개가 있는데 제일 흔히들 생각하시는 분당구만 다들 떠오르시지만 네. 수정구나 중원구 같은 옛날 구도심 지역이 많은데 성남시의 뭔가 정비 사업의 방향성은 항상 중원구 수정구에 있는 재개발이에요. 네. 아파트가 분당구는 다 이제 노후 계획 도시 같은 식으로 이제 크게 풀려야 되니까 네네. 재개발에 워낙 힘을 줬던 거죠. 네. 근데 재개발에 힘을 줬던 단지들이 이제 하나 둘씩 슬금슬금 들어오다 보니 입주를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지하철역부터 산꼭대기까지 이렇게 약간 계단집처럼 쫙 돼 있는 동네에 아파트를 싹 지니까 네. 우와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두 번째는 이 구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아파트가 엄청 커요. 오. 뭐 기본 4,000세대, 5,000세대 막 이렇게 오. 나오니까 이제 대규모 브랜드 대단지가 무엇인지 경험조차 못했던 동네, 아파트도 별로 없었기 때문에 네. 그냥 거의 빌라촌 같은 동네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와서 커뮤니티고 뭐고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시니까 네. 다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도 오. 강북같이 어디는 죽었고 어디는 살았고 이렇게 하는 것들 여기도 비슷했는데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사람들이 옆에서 뭘 크게 변화하는 걸 보면 마음이 굉장히 급해져요. 나도 하고 싶다는 생각. 매우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네. 아, 그래도 역시 이렇게 주민 동의가 좀 빨리빨리 되는 게 참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은 환기를 조금 시켜서요. 청약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쪽을 좀 살펴볼 텐데요. 어땠을까요? 치열했을까요? 2023년도 청약시장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좀 아픔을 줬어요. 왜냐하면 워낙 많이 공급될 걸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분양이 하나도 안 나왔어요. 하나도라고 말하면 좀 너무 그렇고 몇 개만 나왔어요. 그래서 연중 내내 그거 기다려 왔는데 이제 안 나오니까 그럼 내년 가야 되거든요. 근데 내년 가면 문제가 뭐냐면 올해 했으면 선분양인데 내년에 했으면 후분양이 돼버리기 때문에 분양가가 확 높아져요. 그러면 분양가가 거의 시장가는 육박하니까 이거 청약 당첨돼봤자 별로 버는 게 없네요. 없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약간 그것 때문에 슬퍼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2023년도 전망할 때
올해는 청약이 엄청나게 많이 준비돼 있으니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꼭 청약을 해보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한 달에 한 건 진행됐나 말았나 거의 그 어. 정도예요. 네네. 올해 자세히 놓고 보면은 강남에서만 한 열 몇 건 진행됐어야 됐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건 거의 없었고 서울 전체에서도 그렇게 많지 않은 일반 분양이 있었다. 그래서 연초에는 조금 올해 뭐 하락할 거예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조금 저조한 경쟁률. 그래서 연초에 넣으신 분들은 다 잘 됐고 네네. 여름 이후에 넣으신 분들은 다 잘 안 됐죠. 왜냐하면 너무 경쟁률이 높아졌고요. 네. 서울 청약 시장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하시는 건 전 좀 과도한 걱정 같은 게 서울에 집 사고 싶으신 분이 얼마나 많은데요. 네. 서울 무주택자들 분양받고 싶으신 분들 뭐 천지입니다. 아무래도 조금 기다리셨던 분들이 오히려 조금 힘드셨던 그런 한 해였네요. 다음은 서울 말고 수도권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파주 의정부 이쪽에 좀 청약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여기는 상황이 어땠을까요? 최근 얘기였는데 이제 수도권이라고 말하면 너무 크잖아요. 왜냐면 네네. 서울이 중간에 있고 인천과 경기가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데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지역에만 하는 모습이 자꾸 월별로 보였어요. 네. 한번 어디 공급하면은 거기만 쭉 하고 또 나머지는 안 하고 약간 이런 모습이 보였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파주랑 의정부가 최근에 좀 공급이 많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파주 같은 경우는 GTX 이슈가 내년에 개통 이슈가 있다 보니까 네. GTX 개통되는 근처, 역 근처면 엄청 잘 됐고 조금 멀면 조금 안 됐고 이런 차이가 있었고 의정부는 마찬가지로 GTX3 올해 말에 착공하면 좋을 수 있는데 네. 아직 뭐 얘기는 없으니까 뭐 그런 것들 해서 조금 경쟁률은 저조하게 나왔죠. 그래서 수도권 경쟁은 청약은 확실히 지금 당장 너무 불확실한 미래까지 안 내다보시고 네. 지금 당장 좋을 것 같다 생각되는 데들은 뜨거웠고 아닌 것들은 정말 너무 차가웠던 네. 온탕 냉탕이 너무 극명하게 나뉘는 한 해였어요. 아무래도 그런 조금 너무 편차가 심했던 거는 조금 아쉽네요. 네, 이번에는 그러면 지방 부동산 시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먼저 광주로 갑니다. 광주 어등산. 여기가 유통의 불모지였잖아요. 근데 신세계랑 현대가 각각 이제 깃발 꽂기 돌입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어등산도 그렇고요. 또 일신방직 전방 부지도 그렇고 그리고 또 최근에 그 유스케어라고 네. 원래 그 광주 터미널 있는 근처에 복합몰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이제 복합 쇼핑몰로 크게 변모시키겠다는 게 각각 유통회사들의 지금 목표이자 소신이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거의 없었던 그런 시설들을 광주에 한번 또 공급해 보겠다. 이런 네. 것들이 이제 누가 먼저 하나 뭐 거의 이 정도의 느낌이라서 뭐 우리나라 뭐 유통 공룡하면은 신세계, 롯데, 그렇죠. 현대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롯데 빼고 나머지 두 개 회사가 굉장히 광주에서 치열한 이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뭐 누가 하든 간에 빨리빨리 해서 네. 들어와줬으면 너무 좋겠죠. 광주 분들은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더 아마 체감으로는 크게 달라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또 대전인데요. 이 대전 유성 복합터미널. 여기는 좀 아픔이 많은 곳이잖아요. 2010년부터 민간 사업자를 계속 공모를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뭐 민간에 이렇게 주려고 하다가 잘 안 되면 항상 답은 공공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네. 뭐 공공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리가 좋으니까요. 저는 유성이라고 하는 그 네네. 지역에 이제 있다 보니까 땅도 넓고 하다 보니 뭔가 좀 빨리 되는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저는 사실 뭐 어떤 방식으로 하든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네. 뭐 이런 저런 방식이든 또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뭐 워낙 뭐 한다는 말만 하고 막 십몇 년씩 끄는 일들이 우리나라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면 딱 다들 지치거든요. 네. 또 그거 보고 뭔가 결정하신 분들은 전혀 내가 생각했던 이슈들은 전혀 이제 발생을 안 하고 네네. 그럼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좀 없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지방의 청약 시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지방은 아무래도 경쟁이 서울 같지는 않을 텐데 상황이 어땠을까요? 전혀 다르죠. 왜냐하면 지방 같은 경우는 지방이라고 말하는 게 일단은 잘못됐거든요. 왜냐하면 어디까지가 지방인 거냐. 왜냐하면 네네. 그 옛날에 서울 사람이 바라보는 시골 뭐 이런 느낌이 서울 빼고 다 시골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을 정도로 영남권, 호남권, 충청권, 강원권, 제주 다 어떻게 달라지느냐의 모습인데 네. 확실히 올해는 전반적으로 다 부진했어요. 지방 공급 시장, 분양 시장 자체는 굉장히 부진했었고 근데 대신에 부산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들의 인기 있는 단지의 재건축
들어오는 곳들은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 음. 과거에 택지 공급됐던 곳들은 조금 이제 열기가 내려가는 네. 좀 식어가는 느낌들이 들어서 확실히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신규 택지 개발에서 공급되는 주택이 아니라 네. 다 갖춰진 동네에 집 새로 짓는 것들 정비 사업에 네. 관심을 두는구나가 이제 5대 광역시 같은 경우에 주요 특징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음. 대구 같은 경우는 올해 분양을 못하게 했거든요. 대구시에서 네. 미분양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네네. 대구시는 올해 한 게 거의 없어요. 분양 진행한 게 거의 없어서 네네. 대구는 넘어가야 되고 음. 대전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택지가 아니라 도심지 내에 구도심에 정비 사업들 많이 나오면서 반응 네. 대체로 다 좋았고요. 네네. 전문가님이 꼽아주실 수 있는 좀 지방 말씀하신 그런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좀 주목해봐야 할 만했던 뭐 그런 곳 있었을까요? 청약? 올해 청약은 다 부산이었던 것 같아요. 음. 부산에 바다 보이는 것들 공급되는 것들은 반응이 매우 좋았다. 네. 근데 다 좀 아쉬운 점이 하나가 있다면 뭐라면 금액이 조금 싸진 않아서 네. 다들 이제는 제 돈 다 내야 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다들 받으신 것 같아요. 네. 서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잖아요. 바다 보는 집들, 오션뷰. 집에 서울에서 네.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부산 사람들도 좋아하는데 그런 뭔가 좀 다른 상품성을 갖고 있는 것들을 네네. 싸게 사기는 쉽지가 않구나. 이런 것들이 지금 가장 큰 좀 시장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뭐 문제라고 할 것도 좀 그런데 공사 원가가 너무 올라가서 그렇거든요. 근데 공사 원가가 높아진 상황에서 과연 재건축 재개발할 때 이게 분양가가 싸질 수가 없는 이제 앞으로 구조니까 네. 지방 같은 경우는 분양을 할 때 네. 제가 조금 전에 도심부의 정비 사업이 가장 인기가 많다고 그랬는데 어떤 상품을 얼마에 공급할 건지가 단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 안 나가고 싶어 하고 이제는 다 도심 안쪽에서 네. 적당히 낼 테니까 좋은 것들을 갖고 와라. 이런 게 공급되면 사겠다. 이런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상향 평준화된 그런 분위기인가요? 이제 지방 같은 경우가 외곽에다가 이제 택지 지구들을 많이 만들어서 네. 새 집들을 많이 짓다 보니까 지방 분들은 새 집이 뭔지를 잘 알거든요. 네. 네. 어디 가봐도 뭐 친구들네 집 가봐도 새 집이 많으니까 음.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인천도 마찬가지인데 서울만 그걸 잘 모르시거든요. 새 집이 너무 없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상품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계세요. 아. 요즘 새 집은 지난 20년 전, 30년 전 집들과 전혀 다르다. 잘 알고 계신데 문제는 그 가격이 이제 허들이죠. 나 좋은 거 아는데 밖에 말고 도심에다 이 집을 공급을 똑같이 지으려면 네. 도대체 얼마일까? 근데 다들 좀 낮춰서 보시는 거고 이제 공사하는 입장에서 이제 시행사나 이런 쪽에서는 그 가격은 절대 사업 못한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약간 딜레마죠. 항상 이런 가격적인 부분이 상충되다 보니 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요, 전체적인 부동산 흐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뭐 약보합 조정 수준이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언론에서도 이런 얘기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조정인지 아닌지 전문가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혹시라도 과장되거나 혹시 잘못된 해석이 있는지 한번 의견 부탁드립니다.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 원래 연말 연초엔 약간 연말 인사 같은 느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원래 이렇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몇 년간이 연말도 뜨겁고 연초도 뜨겁고 이런 적이 몇 번 있어서 다들 연말 연초도 원래 강해야 되는 거고 연말 연초에 뭐가 조금 안 되면 시장이 완전 죽었다, 뭐 조정받는다 이렇게 말하시는데 원래 설 전까지 조용해요. 네네. 추석 지나고 설 전까지 조금 조용하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 그냥 반복되고 있는 거니까 요 몇 한 5, 6년을 보지 마시고 조금만 더 길게 보시면 그냥 원래 이때쯤 되면 조용한 거다. 네. 원래 이때쯤 되면 크리스마스 캐롤 부르고 그러는 거지 부동산 같은 거 관심 둘 게 아닌 거죠 원래. 그래서 이제 네. 제 생각에 시장이 조정받는다 보다도 지금은 확실히 지금 거래량이 너무 없어졌어요. 맞아요. 연초부터 엄청 거래량 살리려는 분위기들이 11월, 12월 되면서 거래량이 다 줄었는데 작년도 요때쯤하고 또 다른 건 뭐냐면 작년도 요맘때쯤에는 직거래라는 방식으로 시장가를 거의 막 이렇게 엄청 시장가보다 엄청 낮은 가격의 직거래들이 나오면서 네. 이 실거래를 봐라. 시장가가 이미 다 옛날 고점 대비 40% 50% 하락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거래량은 정말 많이 줄었는데 네. 그런 거래는 많이 안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거래량 줄어든 것 대비 확실히 인기 있는 동네에 시입주할 수 있는 집들은 계속 자기 자리에서 거래되고 있고 네. 이상한 거래도 없어요. 막 진짜 낮은 이상 거래들은 거의 없고 네. 그냥 직전 거래가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서 사람들이 이제 고민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장 죽는다 그러는데
왜 내가 이사 가고 싶은 집들은 계속 똑같은 가격에 거래가 되냐. 네네. 거래가 많이 되는 건 아닌데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지? 작년하고 완전 다른 점. 작년에 거래가 정말 없었고 네. 지금은 거래가 있는 데는 있긴 있어요. 오. 그게 가장 큰 특징이고 나머지 동네는 다 없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갈아타기가 전혀 안 돼요. 아, 내 집은 그러네요. 안 팔리고 내가 사고 싶은 집은 팔리고. 가격도 네. 비슷하고. 그게 이제 많은 걸 설명해주고 있는데 가고 싶은 사람은 많고 용기를 낸 사람은 가는 거고 네. 그 용기를 낸 사람은 샀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집을 싸게 파는 거고 지금 두 개가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야 될까요? 아니면 내지 말아야 될까요? 삶이 원래 용기를 안 내면 뭐 사는 게 아니죠 뭐. 네. 우리 인생은 도전하는 건데 근데 이게 돈 벌려고 도전하는 건 점점 안 맞는 것 같고 네네. 이사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 내가 뭔가 더 큰 집 아니면 뭐 가족 간의 변화가 있어서 가족 수가 더 이렇게 늘어나는 뭐 부양 가족이 늘어나거나 이런 경우에 집 이사 갈 때는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게 맞고 뭐 애들 학교 가고 뭐 이럴 때 또 필요하면 하는 거라서 그럴 땐 네. 도전해야죠. 근데 그럴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집에 대한 가격 수준이에요. 다들 전고점 가격을 기억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 가격에 팔고 싶은데 지금 거기서부터 훨씬 낮아져 있으니까 나는 싸게 팔기 싫고 나는 싸게 사고는 싶고 이게 지금 상충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게 용기라고 생각해요. 어. 제가 가고 싶은 데 있으면 일단 사고 네. 판다. 결국에는 실수요. 그러니까 실수요가 있느냐 없느냐. 네. 요걸로 살지 말지를 좀 결정하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꼭 투자만 놓고 아파트 집 이렇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네. 지난 몇 년간 다들 좀 투자 피로도가 있으세요. 음. 그러니까 다 돈 한번 벌어보려고 네. 전국 방방곡곡을 뛰어다니면서 막 샀다 팔았다를 막 하셨는데 그럴 필요 없었더라는 이제 단순한 결론이 내려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막 돈 한번 많이 벌려고 밖에 나가서 막 열심히 했던 것들은 계속 안 팔리고 있고 내가 이사 가려고 했던 그 워너비 집은 계속 쭉쭉쭉 가고 있고 그렇네요. 그냥 저 집을 대출받아 샀어야 되는 거였다. 그냥 내 실거주로 옮겨야 되는 거였다. 이런 좀 쉬운 답이 나와버렸어서 아유 모르겠다. 요즘 그런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투자에 맞는 것 대해서 같아요. 너무 피로하신 분들이 너무 많고 뭐 주식, 코인, 부동산 다 마찬가지세요. 네네. 특히 올 초 같은 경우에 얼마나 좋았어요. 매매도 잘 안 되는데 네. 살 수 있는 집은 많았고 대출은 된다고 그랬고 네. 근데 정부가 대출을 해준다고 얘기한 것도 안 믿었고 집값이 지금 이 가격에 나와 있는 것들이 좋은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더 빠질 거라고 생각해서 안 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죠. 내 집 안 팔려서 계속 기다리신 분들도 있고 맞아요. 그때 용기 내신 분들은 올해 매우 좋은 결론 나왔거든요. 필요하시면 하는 거예요. 필요하시면. 네. 그냥 정말 명료하게 요약을 해주신 것 같아요. 필요하면. 네, 필요하면. 실수요가 있으면 해라.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돈 많이 벌고 싶어서 하셔도 돼요. 투자로 다 하셔도 되는데 네네. 투자로 하실 때가 더 고민인 것 같아요. 실거주 하실 때는 다들 되게 깐깐히 보시거든요. 내가 들어가 살 집이니까. 근데 저는 오히려 투자하실 집을 더 깐깐하게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거꾸로. 그래서 제가 투자할 집이야말로 내가 여차하면 실거주할 수 있는 대상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투자를 하시고 아니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또 판단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투자를 하지만 네. 또 실거주에 대한 생각까지. 왜냐하면 내가 살기 싫은 집은 남도 살기 싫어요. 정답이네요. 네. 그러니까 항상 이게 내가 싸게 사고 남한테 비싸게 팔고 싶다는 잘못된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나도 적정 가격에 사고 남한테도 적정 가격에 줘야지. 근데 그렇게 보면 이 집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런 좀 단순한 생각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싸게 사고 싶고 너무 비싸게 팔고 싶다는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적입니다. 네. 결국에 이 사람 심리는 결국 다 똑같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말씀 주신 거에서 제가 이어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 부동산도 계절을 탄다. 아까 말씀하신 12월에는 캐롤을 불러야 된다 네네네. 하셨잖아요. 뭐 이 정책적인 이슈, 뭐 실수요 이슈, 계절적인 거 뭐 다 있는데 뭐 지금 12월인데 이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래 거래가 뜸하다.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원래 연말에 사람들이 결정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회사 다녀본 사람들도 다 아실 텐데 한 11월쯤 되면 올해 농사 다 졌기 때문에 목표도 다 채웠고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내년에 다시 해야죠. 내년에 목표가 새로 나왔을 때 네네. 초과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연말에 굳이 열심히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원래 연말은 이제 가을까지 열심히 일하고 조금 정리하는 시기인데 네. 근데 다들 그래도 관망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내년의 정책 어떻게 변하는지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특히 내년 같으면 저게 총선이 있으니까 또 선거 결과 보고 하겠다 뭐 이런 게 지금 맞물려 있는데 매수의 가장 좋은 시점은 경쟁자가 가장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관망하고 있을 때가 매수에 제일 좋죠. 남들도 사기 시작할 때는 나도 사기 힘들거든요.
근데 거기에 항상 제일 걸림돌은 돈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팔아야 사는데 그렇죠. 내가 돈이 많아서 그냥 턱 사면은 너무 쉬운데 나도 팔고 사야 되니까 이거는 답이 없다. 근데 그럴 때 아까 용기가 사고 파는 거죠. 살 때는 대출받아 사고 파는 거죠. 이 시기적인 게 정말 중요한 것 네. 같아요. 이게 다 맞물려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또 5월 달에 종합부동산세 이슈가 있어서 맞아요. 꼭 그냥 그거 지나가기 전에 좀 싸고 그 뒤에는 조금 비싸지거든요. 왜냐면 네. 그 전까지는 어쨌든 종부세 부담이라는 게 들고 있는 분들한테 부담이 되니까 그렇죠. 빨리 좀 팔고 싶으신 분들 그 전에 팔고 싶은 거고 음, 그 이후에 팔고 싶은 분들도 있고 뭐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런 부담이 있다 보니 그 시기가 다가오기 전에 좀 빨리 털어버리고자 가격이 조금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 네. 있다. 그래서 봄에 많이 거래가 돼요. 네. 하실 만한 분들은 그 봄에 내놓으시니까. 네. 그래서 봄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예요. 겨울에는 원래 좀 조용해요. 네. 그래서 12월은 원래 이렇게 거래가 좀 뜸하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전세가 계속 강세인 모습입니다. 서울이 더 그런데요. 전세가 계속 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이거 사실 되게 간단한 이유인데 네. 간단하게 말씀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오, 네, 너무 당황스러워서 간단하게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결국 전세라는 것도 수요 공급인데 전세를 구하는 사람이 많으면 전세값이 올라가는 거고 아니면 전세 공급이 확 늘어나면 네. 전세값이 안정되는 건데 지금 전세값이 왜 이렇게 오르느냐? 전세 공급이 줄었기 때문이에요. 오, 네. 전세 공급은 1주택자가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네.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자기가 네. 딴 집에 살면서 자기 집을 빌려주는 좀 특수 케이스가 아니라면 네네. 결국 다주택자가 전세 공급을 하는 건데 네.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도 다주택자를 살리는 정책은 단 하나도 나온 게 없거든요. 네. 그리고 기존에 등록주택임대 사업자 하시던 분들은 다 말소돼가지고 네. 갖고 있던 집을 팔지 않으면 종부세 부담이 너무 커져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이 많이 갖고 있던 집들, 특히나 뭐 센터에 있는 좋은 집들이라기보다는 임대 사업을 하셨으니까 조금 싼 집을 많이 갖고 계셨는데 그런 네. 것들을 막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전세를 놓으면 뭐 안 되니까 무조건 그 네. 집을 비워서 팔아야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래서 어. 원래대로라면 그런 집들이 다 전세 공급이 됐어야 되는 집들인데 이제는 그게 전세가 아니라 매매 시장으로만 돌아갔다. 네. 그러니까 전세 시장에 공급되는 집이 확 줄어든 거죠. 한마디로 뭐 전세난으로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정부 정책. 네. 정부가 다주택자를 너무 심하게 괴롭혔다. 알겠습니다. 네. 이 횡한 부동산 사정에 이어서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2006년, 2007년의 급등 이후에 2008년에 또 금융 위기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뭐 금리를 낮추고 뭐 규제를 풀면서 여러 가지 조치를 네. 취했는데 2009년에 그래서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지금이 그때랑 좀 비슷한 흐름이다. 뭐 이런 의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아니요. 네. 그게 흔히 말하는 사이클론이에요. 네. 2008년, 2018년, 2028년, 또 그 전으로 가면 1998년, 1988년. 근데 1988년 얘기는 거의 안 하시고 대부분 그렇죠. 98년도 얘기와 2008년도 얘기를 하셔서 네. 2018년도가 이제 망한다. 이게 지난 그 사이클론이에요. 네네. 공교롭게도 98년도에 IMF 사태가 있었고 네. 2008년 리마인 터졌으니까 네. 2018년에 한번 터져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이 안 터지니까 내년 하다가 2020년까지 왔는데 2020년에 코로나가 뻥 터지면서 가격이 망할 줄 알았는데 팡 쳤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이클론이야말로 가장 저는 좀 경계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설명하면 되게 쉽다니까요. 뭔가 이렇게 몇 개를 맞춰서 10년 주기로 항상 뭐가 있더라. 근데 지금은 이제 걱정하는 게 뭐냐면 그때 2008년도에는 잠깐 반등 나왔다가 죽었었는데 네. 지금도 그렇게 설명할 수는 있어요. 이거 누군가는 3기 신도시 물량들이 이제 2028년부터 막 들어올 거니까 그 물량들 부담 때문에 과연 집값이 오르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까 그 사이클론에 또 한번 지난 2018년에 틀렸던 사이클론이 2028년도는 맞았다고 다시 얘기하시려는 것 같은데 네. 2008년도에도 이제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이 공급이 됐거든요. 네. 사실 그리고 보금자리 말고도 2기 신도시도 그때 막 들어왔어요. 그 수도권에 주택 공급이 엄청나게 많았던 것들. 네. 네. 그때랑 규모를 좀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3기 신도시는 정말 다 끌어모아도 30만 호고 2기 신도시는 거의 60만 호가 넘어갔기 때문에 네네. 규모 자체가 워낙 다른 데다가 그리고 또 얼마 전에 통과됐지만 지금 그 분당 일산 같은 네.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을 정부가 특별법으로 끌고 갈 수 있게 하겠다. 그게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집에도 있던 내용인데 네. 그런 것들이 진행되면은 앞으로 그런 새로운 집들이 지어져서 들어온다 하더라도
이사 나갈 분들이 더 많아질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는 그 수요 공급이 네. 어떻게 맞아 돌아갈 거냐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과거의 그때 상황과 또 엮지 말고 네. 어떻게 보면 지금과 미래를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네. 바라볼 필요가 있네요. 왜냐하면 이게 주식하는 분들하고 똑같은 게 주식하는 분들이 항상 이동평균선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그럼 과거고 향후 미래의 모습을 과거로만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맞아요. 근데 많은 분들은 어쨌든 과거 패턴이 반복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약간 제가 봤을 때 도전적이지 않으신 거고요. 도전이라는 말도 좀 잘못됐는데 한번 좀 그 내면을 잘 살펴서 도대체 앞으로 어떻게 굴러갈지를 좀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이제는 정책 질문 좀 남겨두고 있는데요. 정부의 이 부동산 대책 이후에 뭐 올림픽 파크 포레온, 그다음에 뭐 장의자의 레디언트 이런 어떻게 보면 초특급 인기 매물들이잖아요. 근데 이게 전매가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네. 전매만 가능해졌고요. 전매는 할 수 없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매가 가능해졌는데 분양권은 팔 수 있어도 실거주는 해야 된다. 네.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실수요자들이 조금 곤란한 상황에 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금 야당의 반대 때문인데 근데 오늘 또 대통령이 한마디 하셨거든요. 빨리 통과시키라고. 네. 근데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연초부터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에서 이거는 하게 해주겠다고 말을 했는데 국회에서 계속 통과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오해가 있어요. 사람들은 정부에서 통과를 안 시킨 줄 아시는데 대한민국은 정부에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법이 통과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실거주를 안 하면 원래 못 팔아야 돼요. 네. 근데 그게 지난 정부까지 정책이었는데 그걸 네. 바꾸는 건 얘기를 꺼냈다가 네. 아직까지 안 된 이런 상황에서 전매는 할 수 있으나 전매는 할 수 없다는 그런 좀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지금 상황에 전매하시면은 징역 살 수도 있어요. 그 규정이 웃기게 돼 있어요.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하 벌금인데 뭐 이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빨리 저는 통과될 것 같고 대통령 네. 지시도 하셨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아무래도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매가 가능한데 가능하지 않다. 조금은 좀 곤란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자칫 행동에 옮기시기보다는 조금 결과를 근데 지금 뭐 징역 사실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네네네. 거는 좀 웃기는 얘기고요. 대부분 벌금이겠지만 네. 뭐 그거보다는 일단 정부가 말한 것을 지키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임시국회에서라도 빨리 통과시키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네. 합의가 나오겠죠. 여야. 네. 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들 지금 그것 때문에 오래 청약하신 분들 많거든요. 네. 근데 이것 때문에 좀 안 된다고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좀 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세상에 좀 꼬이는 일들은 안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좀 쓸데없는 서로의 고집으로 좀 물 흐르듯이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죠. 또 경제와 관련된 건 다 우리 서민분들의 몫인데 이런 정책이 좀 빨리 통과가 돼서 우리가 좀 불편을 겪지 않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주목하셨던 이슈죠. 내년 4월에 22대 총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쟁점이 될 게 메가시티 네. 얘기인데 오늘도 또 다른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 메가시티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세요? 어쨌든 집권 여당에서 지금 진행을 하는 일이고 네. 이게 그냥 서울만 얘기가 아니라 부산이나 광주나 대구, 대전 이런 데도 다 같이 하라고 얘기를 한 건이라서 네. 저는 이게 꼭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가 너무 빠르게 줄고 있고 그리고 출산율은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쭉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과연 사람들을 더 밖으로 나가 살게 하는 게 맞나.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안에 모여서 컴팩트하게 살아야 되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서울이 여기서 있는 사람들이 또 공격을 받는 게 그러면 다 안에 몰아 살으려고 했는데 왜 서울을 확장시키냐. 근데 그거는 좀 얘기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미 서울, 인천, 경기에 상당 부분들은 거의 하나의 도시처럼 돌아가고 있어서 네, 네. 서울에 직장 있는 분들도 경기도나 인천에 사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냥 생활권이 하나인데 이게 행정구역을 굳이 나눌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있어서 네. 이번 기회에 뭐 하고 싶은 분들은 다 서울에 편입돼서 커지는 그게 무슨 꼭 집값 때문이 아니라 네. 뭐 김포가 대표적인 예 지역이지만 네. 뭐 서울시 김포구가 되면 좋나요?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의 그런 좀 비아냥거림과 달리 서울이라는 도시가 갖고 있는 힘이
아까 인천과 경기에 상당히 넓은 부분을 다 커버할 정도로 경제력과 여러 가지 힘들이 있는 도시인데 네. 그것들을 그냥 크게 서울로 묶어서 좀 경쟁력 있는 도시로 가야 이 인구 감소와 출산율 감소를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꼭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대표님은 어쨌든 찬성을 하시는 입장인데 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대표님이 그분들을 어떻게 보면 좀 마음을 돌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저는 반대하는 분 거의 못 봤는데요. 아, 그러신가요? 네, 주민들은 다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아, 물론 네. 이제 그 외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 이 메가시티에 포함되는 분들은 좋아하시지만 또 서울에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해당 사항이 없는 분들은 또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꽤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지방에서 좀 반대들이 있으신 것 같고요. 왜 자꾸 서울 키우냐. 근데 그게 지난 한 3, 40년간 대한민국의 약간 좀 제가 봐서 방향성을 잘못 만든 건데 네. 이게 나라가 안 큰데 되게 효율을 가져가야 되는 나라에서 인구도 적고 한데 그걸 그동안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분산시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인구가 너무 적어서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와버렸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나온 정책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서울 분들은 별 관심 없는 것 같고요. 경기도 사람들이 제일 관심 많은 것 같고요. 아, 오히려 서울 분들은 관심이 없다. 왜냐면 난 서울 사람이니까요. 어차피 서울 사람이니. 난 원래 서울인데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거기 편입되는 분들은 나도 서울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보는 거고 지방 사람들은 왜 서울을 확대시키고 그래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아요. 네. 예, 결과는 아무래도 총선 때까지는 조금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2024년 부동산 대전망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얘기죠. 한번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대전망이라는 말은 좀 너무 거창하고요. 네. 조그맣게 내다보면 전셋값이 좀 많이 강할 것 같아서 전셋값 강한 상황에 이 임대료 부담이 점점 늘어나시는 분들이 어떻게 임대료 부담을 극복할 거냐, 전세 올려줄 거냐, 아니면 그냥 살 거냐, 집을 네. 사서 들어갈 거냐, 그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이 되실 것 같은데 부정론이 팽배하신 분들은 절대 안 사실 거고 네. 그래도 아까 난 이 집에 좀 오래 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거 안정성을 부여하실 분들은 뭐 내년에도 빨리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네. 2024년도를 너무 좀 부정론 일색으로 좀 보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액션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네. 매매가는 2023년도가 늦게부터 반등이 나와서 연간으로는 하락인데 네. 오르기 시작한 데부터는 꽤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상승률을 생각해보면 그 정도는 오를 수 있겠다 생각을 해보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3% 왔다 갔다 아, 연간으로. 네네. 그래서 그 정도 눈높이를 두고 보시면 네. 좋지 않으실까 생각이 돼서 뭐 2023년도 같은 초반에 엄청 하락했었는데 1, 네. 2월 달에 정말 엄청나게 하락했던 그런 모습을 또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지금 상황에서 유지되는데 전셋값 때문에 조금 강세가 될 수도 있다. 네. 그런 지역들이 있을 것 같다를 눈여겨 보시면은 어떤 결정해야 될지가 좀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미국에서도 지금 금리 얘기 자꾸 나오다 보니까 내년에 뭐 금리 좀 편해지면 또 많이들 결정하시기 편해지실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도 여쭤보고 싶은데 뭐 아직 확정된 얘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그래도 뭐 계속 FOMC 통해서 얘기가 긍정적으로는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만약에 금리가 좀 인하가 된다면 내년 부동산에 바로 영향이 있을까요? 이 금리가 사실 집값에 영향을 그대로 주는 건 아닌데 네. 사람들의 기분을 되게 크게 좌우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살 때 내가 돈이 좀 모자라서 조금 빌렸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간다. 월 지출이 좀 많다 생각되시면 좀 기분이 언짢아지기 때문에 안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 이상으로 우리나라는 대출을 많이 해주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네.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많이는 못 받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장치들로 소득 대비 뭐 이렇게 보는 DSR이다 뭐다 많아가지고 대출이 많이 안 나와요. 네네. 그래서 보통 보면은 그렇게 많이 받고 집 사시는 분들은 없어서 네. 그게 결정적이지는 않는데 아까 기분 문제. 좀 돈 빌려도 괜찮겠는 걸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갈아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들이 나타날 거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고 네. 저는 그거보다도 아까 여기 오는데 점심 저녁 시간 언저리 이렇게 걸어오는데 가게들이 많이 비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맞습니다.
진짜 경기 안 좋은 것들을 어떻게 회복을 할까?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만 경기 좋고 다 나쁜데 네네. 이 경기 나쁨을 좀 어떻게든 다들 완화시키려면 뭐 자영업자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금리가 조금 내려가야 다들 편하지 않을까요? 네. 그런 것들이 내년도에 가장 걱정이에요. 전세 가격, 금리. 아, 네. 네, 결국에는 그래도 답을 명쾌하게 주신 것 같아요. 실수요대로 움직여라. 많이 부담만 안 지으시면 돼요. 뭐 할 때 집값에 막 70%씩 대출 받아서 사시는 건 이건 좀 너무 힘든 일이고. 네. 근데 그런 것들도 사실 해도 되거든요. 돈을 잘 버시는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네. 돈을 못 버는 분들이 하시고 돈을 잘 버는 분들이 대출을 잘 안 받아요. 우리나라는. 내가 만약에 사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라고 급여로 네. 생각을 해보신다면 아까 제가 돈을 잘 버는 분들이 대출을 오히려 안 받고 네. 돈을 좀 못 버는 분들이 대출을 많이 받는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서 움직이시면 좋겠어요. 이 사실은 대출 금액 이게 가장 지금 부담이 많이들 되시잖아요. 어떤 간단한 가이드라인 같은 거라도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주거비가 가구 소득의 한 30% 정도는 부담을 해야 30%. 네, 그래야 내가 좀 생각하는 동네에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물론 그 기준은 낮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누구는 20%도 많다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만약에 이제 5천만 원 버는 부부가 결혼을 해서 네. 1억 원 정도가 됐다. 근데 1억 원인데 이제 세전이에요. 나누기 12 하셔가지고 이제 830만 원 정도 이제 가구 소득이 있으면 30%니까 한 250만 원 언저리의 이자 부담을 혹은 이제 그게 월세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런 임대료 부담을 짓는 정도는 가셔야 그분들이 딱 내가 생각하는 워너비 주택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대체적으로 한 30% 정도가 네, 어느 정도 만족은 하면서 지낼 수 있는 곳에 지낼 네, 수 다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곳. 근데 현실은 네. 그거보다 훨씬 더 낮은 곳에 계세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문제도 있지만 뭐 너무 길게 생각하지 말고 한 30% 정도의 월세인 동네들을 거꾸로 전세로 돌려보시던 매매가를 찾아보시면 아 거기가 내가 가고 싶었던 곳이구나라는 생각이 크게 다르지 않으실 겁니다. 네, 이렇게 내용들 전체적으로 살펴봤고요. 우리 전문가님께 또 새해에 관련된 또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4년 새롭게 시작하실 텐데 한번 응원의 멘트 하나 부탁드릴게요. 내년이 갑진년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는데. 그래서 모두 다 갑진 한 해 되시려면 용기 내셔야 되거든요. 용기. 누가 나한테 뭘 갖다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실 때 난 한번 잘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연초부터 갖고서 움직이신다면 사실 올 초도 이렇게까지 하락할 장은 아니었었는데 약간 정책적인 요인 때문에 좀 밀려서 오래오래 걸렸다고 본다면 22년도 떠올리지 마시고 내년 좀 모두 다 용기 내셔서 값진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최근 부동산 흐름부터 2024년 전망까지 우리 함께 살펴봤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서울경제TV와 월간 서울경제TV는 여러분께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흐름들 짚어드릴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